안녕하세요.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가 있죠. 참 따뜻하고 다정한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가시밭길 없는 평탄한 삶, 상처받을 일 없는 안전한 하루, 정말로 우리의 삶이 완벽한 안전지대에만 머문다면 어떨까요? 항상 꽃길만 걷던 사람은요, 그 편안한 길을 잠시만 벗어나도 괴로움이 엄습할 겁니다. 따뜻한 봄날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면 스웨터 한 장도, 작은 우산 하나의 존재도 잊고 살아갈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 우리를 기어코 꽃길 밖으로 밀어냅니다. 흙길로 내몰고 자갈밭을 걷게 하고 험한 산을 마주하게 하죠. 그동안 꽃길에서 얼마나 편했느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오히려 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꽃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일 테죠.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건 오늘 내가 얼마나 꽃길을 걸어왔느냐가 아니라 자갈밭 같은 곳에서도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유연한 힘,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꽃길만 걸으세요가 아니라 꽃길도 걸으세요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지금은 9시 7분이고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선물도 내드리고 상식도 키워드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도 해야죠.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이 인물이죠. 올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죠.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주주서한을 남겼는데요.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사실 한 권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주주서한을 보내면서 그걸 모은 것들이 지금 많은 또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건데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죠. 참고로 이 회사 A주 기준으로 한 주 가격이 74만 달러, 주식 한 주가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습니다. 60년 경영 여정의 마무리를 알리는 최근의 주주 서한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좀 아쉽기도 하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징적인 인물, 오마하의 현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보기를 펼쳐드립니다.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3번 워런 버핏.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내외 증시 상황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인하를 하면 2년 후에 집값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56%가 더 상승한다. 그리고 투자 소비 증가는 8에서 10% 정도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내년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줄다리기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 통해서 먼저 증시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장이 좀 펼쳐졌는데요. 네.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쪽에서 조금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를 비롯해서 다른 쪽 AI 투자하려고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엔비디아 거 팔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0.25%가 빠졌고요. 다우지수는 1.18%가 상승을 했고 S&P 500은 0.21%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조금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가
0.2% 정도 오르면서 지금 뭐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할 때는 좀 빠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주식 세금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구윤철 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관련해서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투세 재도입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선을 그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뉴스로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수능이죠. 주식시장도 당연히 1시간 늦게 열릴 테고요. 네, 그래서 사실 수능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신데 특히나 증시에서는 뭐 수능 당일에는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속설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절반도 안 맞은 이야기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수능 시험 당일의 코스피가 6번이 올랐습니다. 네. 4번이 내렸고요. 이게 사실 또 이 큰 방향성이랄 것도 없었던 게 2022년이 1.39%가 빠지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던 날인데 이때를 빼면 등락폭 자체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빠졌던 것도 뭐 미국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또 기관에서 일제히 매도세 보이면서 벌어졌던 일이고 사실 어떤 뭐 우리가 속설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속설이 왜 나왔냐 이런 것들 보면은 15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 이전의 1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때가 한 번 빼고 전부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수능일이 11월 둘째 주 즈음이잖아요, 항상. 근데 이 주의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이 프로그램 매매 청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하고 조금 뭐 수능 날짜들이 보통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능은 뭐 하락하는 날이다 이런 속설들이 좀 굳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사실 이제 맞지 않는 속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증시 개장 시간은 1시간 늦어집니다. 정규 시장은 오전 10시, 파생 상품 시장은 오전 9시 45분에 개장을 하고요. 종료 시간은 1시간씩 수년이 됩니다.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날에는 증시가 좋지 않더라. 별의별 유의성과 상관관계를 찾기 시작을 하면요. 세상 피곤해집니다. 백상경 기자가 출연한 날 증시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찾아도 상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올걸요. 증시 맨날 챙기고 있으니까 네. 오르는 날이 많았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환율 요즘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달러 비싸지면서 지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것들도 달러를 환해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환해지하지 않고 환원 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462원인데 네, 지금 뭐 1,300원대 혹은 1,400원대 초반에 산 사람이 환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네, 거죠. 확 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한 달 새 지금 거의 60원 이상의 환율이 치솟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 내용들을 좀 보면요,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해 있는 미국 S&P 500 ETF의 뭐 최근 한 달 수익률이 한 3%대 중반이다. 근데 같은 지수를 추종을 하면서 환해지를 반영하는 상품의 수익률은 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나스닥 100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 노출형 ETF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하는 것들을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약세 국면을 보인다 이러면 환 차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ETF 이름에 H가 붙는 이 환해지형 상품들, 이건 사실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는 수익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는 강달러 이어지면서
환노출형 상품에 상대적으로 환차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환노출형 상품으로 좀 자금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또 이 대미 관세 협상 때문에 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연 200억 달러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도 쉽사리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기댄 모습들이라고 좀 보입니다. 환율 추이 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환에 노출이 돼서 환율이 변동되는 폭보다 그 기초 자산이 변동되는 게 사실은 본질이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본말이 또 전도돼서는 안 될 테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또 들어볼게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래도 올해보단 좋아진다고 하죠.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을 냈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냈습니다. 올해의 전망치가 0.9%니까 이거의 2배인 거죠. 다른 시티,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평균도 한 1.9%니까 네. 대체로 2%보다 좀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년에 경제가 살아나느냐? 바로 올해 부진했던 이 소비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소비 심리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죠.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가계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돈을 푼 게 소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도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 이 반도체 기업,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고요.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안전적인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참 안 좋았잖아요. 근데 건설 경기도 좋아질 전망인데 마이너스 9% 넘었던 지난해 건설 투자 증감률이 내년에는 플러스 2% 이상으로 또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0.9% 성장하고 내년에 1.8% 성장한다. 그럼 2년치 평균은 한 1.3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0%대 성장 이후에도 2%대 성장도 못하고 1%대 성장이라는 거. 이건 여전히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기도 해요. 또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수출은 잘 될 수 있을지 이것도 봐야죠. 일단 수출은 내년에 1.3%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인데요. 미국이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미국으로 미리미리 수출을 하자 이런 물량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래도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가 유지될 전망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또 수입하는 유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좀 수출입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로 전망됐는데요. 이번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지난 5월에 전망한 숫자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약하고 또 주요국의 내수 수출 이런 게 좀 생각보다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2.9에서 3으로 올렸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인공지능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의 우려처럼 이게 거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3%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역시 무역 전쟁이겠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다시 높일 수가 있고 또 미국이랑 유럽의 이런 주요국들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불안 요소겠습니다.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상당히 큰 변수인데 이게 역시 무역 전쟁이랑 관련된 거겠죠. 이 변덕이 어찌나 많은지 최근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50년 늘릴 가능성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사를 했는데 백악관 참모들도 깜짝 놀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주담대 만기 연장이라는 게 집값 상승이랑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함부로 막 이렇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참 예측 불허의 인물이긴 합니다. 네. 50년 후에 갚아라가 아니라 50년 사이에 반. 집값만 오르면 된다. 뭐 이런 또 인식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백상경 기자에게도 갈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을 해놨어요. 네,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은 보고서를 보면요. 금리를 인하했을 때 집값 상승 기대가 좀 과도하게 형성이 돼서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성장 재고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요약하면 현재 상황에서 조금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진단적 기대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요. 진단적 기대. 네, 진단적 기대라는 게 그러니까 집값이 실제로 좀 떨어지거나 하고 있어도 사람들, 수요자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심리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시장의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과 다르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지금 떨어지지만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조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연구 모형들을 좀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치를 새롭게 좀 본 건데요. 금리가 0.25%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8분기,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집값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56% 정도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국내 총생산, 이 GDP나 투자 소비 같은 것들은 8에서 10% 정도가 더 낮게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결국은 그래서 한은의 좀 요약을 보면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이런 진단적 기대를 좀 잠식을 하고 어떤 심리부터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기준금리 동결을 했던 금통위 지난달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대부분 수도권의 집값 상승 기대감,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그리고 미국의 관세 영향 등을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성장률은 0%대, 내년 성장률은 1%대인데 네. 2%대인 기준금리 인하하기도 어려운 상황. 집값 때문에. 네. 곽정대님이 집값이 높은데 소비가 늘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면은 그 박탈감 때문에 소비를 못하게 되고 또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산 효과 덕분에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자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너무나 빠르게 네. 급격히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AI가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약간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KDI가 국책연구기관인데 그동안은 기준금리를 조금 이렇게 내려야 된다라는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은에선 조금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같은 방향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현재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을 해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가 올해 2.1%, 뭐 내년에는 2.0% 이렇게 좀 안정적인 우리가 뭐 목표했던 2%의 수렴을 하는 이런 상태를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좀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경제가 조금 살아난 모습들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기준금리는 이제 좀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들을 좀 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KDI가 뭐 올해 지금 GDP 성장률도 지금 0.9%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민간 소비는 살아나더라도 건설 경기가 침체해서 조금 그게 뭐 1%대로 못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KDI는 현 정부의 좀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 기조 이것도 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좀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폭의 재정 적자 흐름이 좀 굳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같이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게 있네요. 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보증 3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조금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 정보를
그동안은 이제 동의를 받아야 이걸 공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성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조금 이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증 3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통제가 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좀 낮춰보겠다 이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한국은행 그 보고서 내용 전달해 드릴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은 집값이 기대 상황 대비 5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값 자체가 56% 상승한다라고 그게 들으시는 아닙니다.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대 대비 합리적 기대 대비 거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단적 그 기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네.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이뤘잖아요.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동안 이제 중국 유예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한켠에서 이게 줄다리기가 또 이어지나 봅니다. 네, 역시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 기업에 수출을 하면서도 또 미국 군대와 연관된 기업은 빼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히토류가 이제 전기차나 뭐 풍력 발전기 이런 데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전투기, 잠수함, 드론 같은 군사 장비에 정말 필요한 물질입니다. 중국이 미군이랑 관련된 기업을 골라내고 이 히토류 통제를 이어가면은 방산업체 고객을 보유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나 항공 우주 기업도 이 중국산 광물을 수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수품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은 결국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은 2년 내로 히토류 자급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특히 이 히토류를 만드는 자석이 중요하다면서 이 자석을 꼭 자급을 하겠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좀 물음표가 붙는 게 중국의 경우에는 30년에 걸쳐서 이 히토류의 어떤 지배권을 가져왔는데 미국이 2년 만에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는 이렇게 자신을 했고 또 최근에 또 트럼프가 좀 관세가 적법한지 좀 논란이 있잖아요. 히토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의 안보에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또 히토류를 또 빌미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뭐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미국도 굉장히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보면 중국 정부가 그 성장률 기대치를 좀 낮췄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전원 어떤 소식통을 인용한 외신 보도로 와가지고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중국 광둥성 관계자가 시진핑한테 올해 3분기까지 광둥성 성장률이 4.1%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시진핑이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 전체 성장률이 5.2%거든요. 같은 기간에. 그러면 꽤 낮은 편인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좀 중국 정부가 과거랑 다르게 좀 낮은 성장률도 좀 용인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고 미국과의 또 갈등 탓에 또 경제가 흔들리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도 최근에 리창 총리가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하는 그런 성장 경로를 좀 시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중국 지도부가 여러모로 경제 성장률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경제보다는 어떤 과학 기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결국 승부처는 기술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찰리 멍거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온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만 투자자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도 올랐던 사람. 근데 이제 저희가 객관식으로 보기를 내드립니다.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3번 워런 버핏. 이 세 분 중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제 마지막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죠.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투자의 귀재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3236님 정답 이렇게 맞춰주셨고 주식 투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당연한 겁니다. 찰리 멍거랑 워런 버핏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동우님 이분은 부자라서 좋겠네요. 그 재산 1000만 분의 1 제가 가진 것보다도 많을 듯요. 예. 아니 근데 무슨 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랑까지 비교를 하세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피곤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404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네. 오늘은 회사 야유회 갑니다라고. 야유회 가셔서 즐겁게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조현리님 이분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셔서 더욱 마음이 갑니다라고. 워런 버핏이 1930년생 미국의 대공황 직후에 태어나서 그래서 투자를 남들보다 좀 심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 잘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객관식 1번 젠슨 황, 2번 일론 머스크, 3번 워런 버핏.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혈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재미나고 또 유익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주제인데 헌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헌혈 좀 하세요? 예, 제가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헌혈하기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지겠다. 네. 좋은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이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뭐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피를 팔면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매혈이 많았습니다. 매혈. 예, 피를 판다고 해서 매혈이라 부르는데요. 돈 벌려고.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매혈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1970년경에 그 우리나라 이제 유명 대학병원에서 당시 헌혈 담당했던 의사가 쓴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손으로 눌러 쓴 글씨였는데 지난해까지는 혈액은 매혈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대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해서 이제 헌혈이 주류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969년까지는 병원에 쓰는 피 대부분을 매혈자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뭐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 힘들게 열심히 사셨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저성장 국가의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그런 매혈은 사라졌고 대신에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중고생 그리고 특히 군인들의 헌혈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매혈자 없이도 이제 굴러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혈 기부하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헌혈하는 곳 보면 헌혈의 집도 있고 헌혈 카페도 있고 헌혈 버스도 있잖아요. 네. 요게 단순히 어떤 생김새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그 안에 내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헌혈의 집하고 헌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헌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 혈액원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헌혈 절차라든지 기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 카페는 그러니까 일종의 외주 네. 기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헌혈은 굳이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헌혈하고 주는 뭐 기념품 같은 거
받는 네.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예전에 받았던 거는 사실 전화 카드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예. 뭐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맞아. 예전에는 그 공중전화 카드가 상당히 쏠쏠한 필요했죠. 예, 맞아요. 선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전화 카드 한 장을 뭐 준다 뭐 이러면서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전화라라고 뭐 이런 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때 맞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전화 카드가 상당히 인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그리고 목베개, 무릎 담요 같은 기념품도 나왔었고요. 여행 세트라고 해서 간단한 이제 세면 도구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교환권이 많이 나와서요. 외식, 베이커리 이런 교환권도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역시 영화 관람권입니다. 저희 작가도 이제 영화 관람을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헌혈하시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영화 관람권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화 관람권 많이 안 준다 하던데요? 네, 점차 지금 줄여가고 있는데요. 예. 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영화 관람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적십자사랑 그 영화관 CGV 같은 곳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영화 관람권을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한 5천 원 정도를 대한적십자사가 영화관에 주고 표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영화 티켓을 5,000원에 사서 네. 헌혈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영화관 관람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15,000원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반값은 돼야 된다. 5,000원은 너무하다. 그래서 입찰을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표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최근까지는 이제 표를 받았다는 분도 많으시는데 아마도 저 올 겨울에는 아마 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대한적십자사의 어떤 재원도 한정적일 거고 네. 또 극장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극장 입장에서 어차피 사람들 많이 안 가서 좌석도 비어 있는데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좀 대승적으로 좀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십자사에서도 좀 5천 원이 아니라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좀 절충점을 찾아서 그렇죠. 이 표가 좀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대라도 네. 주말이나 뭐 피크아웃 시간대는 안 되지만 사람 별로 없는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는 영화 네. 관람권 이런 건 괜찮겠죠. 근데 이게 뭐 영화 관람권 받으려고 헌혈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혈자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번 좀 따져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 헌혈 시스템은 10대, 20대 헌혈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또 학교에 헌혈버스 오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헌혈을 봉사 시간에서 제외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헌혈했을 경우에는 이 뭐 생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약간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정책이 변함이 있었고요. 또 극히 최근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연휴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학교 헌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지금도 지금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게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남아있는 피의 양이 나와 있는데 현재 3.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5일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3일치 조금 더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오랜만에 좀 헌혈을 하러 찾아가 봐야겠네요. 근데 요즘에 근데 주변에 안 보여서 네. 예전에는 길 가다가 헌혈버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시간 좀 나오면 올라타고 하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이제 아쉽기도 해요. 앱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헌혈 앱이 있기 때문에 헌혈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서 헌혈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오, 좋네요. 네, 또 헌혈하시면 이제 간단한 기초적인 이제 건강 검진도 되기 때문에 건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헌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침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유형의 혈액이 모자란가 이것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은 O형이 많이 부족한데요. O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혈액형으로 이제 피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쓸 수 있는 혈액형이기 때문에 아하. O형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A형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A형 혈액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A형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요. 보통은 이제 B형 남자라고 그래서 예전에 속설로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있다, 뭐 네,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속설. 의외로 이제 B형 같은 경우에 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A형 인구가 많고 B형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만큼 좀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의외로 B형 남자들의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헌혈 많이 하셔서. 네. 자, O형과 A형 분들은 이제 앱으로 헌혈 버스가 어디 있는지 검색 좀 해주세요. 이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헌혈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 피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던 게 수술할 때 이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제 혈액 관련 병,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제제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좀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혈액을 무작정 많이 수혈을 해주는 게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혈액도 다른 사람의 장기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다량으로 이제 받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 받을 때요? 예, 수혈 받을 때요. 그래서 제한 수혈이라고 그래서 이제 피를 좀 예전보다는 좀 적게 수혈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선호님이 저는 헌혈을 100번 넘게 해서 헌혈 금장 수상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장수연님은 제 목표는 100회입니다. 아직 3번 더 해야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주네요. 아유, 근데 본인 건강해지면서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박영은님 예전에 예비군 훈련 때 헌혈하면 일찍 보내준다고 해서 무작정 했는데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왜 그 헌혈증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 헌혈을 누군가한테 막 모아서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수혈을 할 때 혈액 비용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 헌혈증이 있으면 혈액 제제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는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아, 내가 수혈 받으면 병원비 그게 다 예. 포함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헌혈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아날로그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 나의 피를 이제 증서로 만들어 선물하는 따뜻하죠. 거니까. 예. 그거는 뭐 돈보다 더 값진 선물일 수 있어요. 네. 당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당장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진짜 나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물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이번 겨울에 좀 선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헌혈 증서 있으면 먼저 수혈 받을 수 있다. 이게 네. 맞는 말일까요? 예전에 피가 많이 부족했을 때 매혈이 성행했을 시기에는 이게 가능했던 얘기 같은데요. 예. 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마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한 수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피를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극히 최근에 이제 11월 정도 들어가지고는 지난달 이제 장기 휴가 여파 때문에 예.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좀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를 막 나르고 있습니다. 피를 아무리 지금 연구해도 인공 혈액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 수입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5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장의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곤님이 최근에 헌혈했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가면 기념품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이런 꿀팁도 알려주셨네. 근데 버려지는 그 혈액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60만 개 가량 헌혈팩이 좀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요?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 수치 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헌혈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간 수치 검사가 있거든요. 이 간 수치가 높게 되면은 이 혈액을 공급을 하지 않고 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 수치 높은 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B형, C형 간염에 걸린 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B형, C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피를 좀 버리는 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보다는 이제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꼭 B형, C형 간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살이 찐 사람도 많고 네. 뭐 이제 성인병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간 수치만으로는 이제 간염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구시대적인 게 아니냐. 점차적으로 이제 간 수치 검사의 기준을 좀 높이거나 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갑자기 좀 폐지하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B형, C형 간염 이 혈액을 맞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과학적인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좀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정우님이 저는 67세인데요. 정기적으로 헌혈하고 있고 만 70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어유 멋지십니다. 그리고 8490님은 저는 만 70세까지 헌혈했었는데 그 나이 넘어서는 헌혈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는 헌혈이 가능하게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건 이제 건강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저희가 68세까지 이제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뭐 현재는 이제 의학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예, 참. 근데 그-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혈액 수급을 좀 원활하게 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일 현안의 문제는 지금 영화 티켓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좀 뭐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헌혈 얘기하면 예. 항상 영화 티켓으로. 예. 굳이 이제 누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피를 판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어떤 주고받음 속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영화 티켓이 사라지니까 약간 좀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굿즈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 아, 않습니까? 굿즈. 예. 아. 좀 다양한 굿즈를 통해서 내가 헌혈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거 좋네요.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굿즈, 저렴하지만 멋있는 굿즈를 좀 개발한다든지 또 헌혈증이 선물로 좀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좀 배려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K-팝 데모넌터스 2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헌혈증 같은 거 굿즈로 나오면 헌혈한 사람들 많이 나오겠네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네. 그게 인센티브가 꼭 뭔가 할 때가 발에서 막 너무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인센티브는 사실 코끼리도 춤추게 합니다. 좋은 동력이 되는 네. 거죠. KBS 박대기 기자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헌혈하러 가시죠. 이제 우리도 라디오 정보센터 다니고 박대기 기자님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혈하러 가기 전에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옵니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두 차례의 압수수색 시도는 황 전 총리 측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새 2명의 시신이 수습돼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2명의 매몰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박대기 기자랑 헌혈 얘기하다가 좀 처음 알게 됐는데 헌혈도 예약할 수가 있다. 4378님이 예약제 헌혈 앱 정보 유익하다고 고맙다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예약과 노쇼예요. 맞습니다. 이거 예약 부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또 하러 가셔야 되긴 하는데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고속철도, KTX 같은 거 예매하려고 그러면 주말에는 거의 표가 없고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 명절에는 진짜 전쟁 그 자체잖아요. 막 새벽부터 막 누르고 난리가 아닌데 막상 주말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막상 출발하기 한 3시간 전이 되면 막 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난 9월 한 달간 발매한 KTX 열차표가 1,051만 장 가운데서 출발 당일에 반환된 표가 128만 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 발매한 표 중에 약 12%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사이에 반환되는 표가 당일 취소표의 약 65%나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전에.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모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SR 자료를 한번 비교해봤대요. 그랬더니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열차 판매 좌석이 793만 장이 팔렸는데 네. 그중에 303만 장, 그러니까 약 38%가 반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팔리는 표 중에 10장 중에 4장 가까이가 반환됐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요? 네. 심지어 여기서 34만 장은 재판매가 되지 않아서 결국 빈 좌석으로 운영됐대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렇게 엄청나게 예약 전쟁 치르고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4%가의 자리가 비어서 운영됐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습적으로 예약 부도를 내는 고객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일단 예약하고 보자. 그렇죠. 심지어 철조공사에서 한 고객이 3만 880장의 열차표를 구매한 다음에 이 가운데서 99% 이상의 표를 반환했는데 그 반환금만 16억 2,700만 원이었대요. 그거 안표 팔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기차뿐만 아니라 영화 예매도 우리 뭐
유명 영화관 브랜드 이야기 들어보면 예매 취소율이 약 한 30% 정도 된다 그러고 거의 되게 일상적- 높네요. 예,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높네요. 근데 이게 뭐 예약했다 취소할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게 이게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예약부도 노쇼 관련된 피해 접수 건수는 4,506건이었고요.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요건 경찰에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만. 그리고 2017년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만 봤는데요. 예약부도에 대해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용 손실이 연간 10만 8,1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예약 부도율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예약 부도율이 제일 높은 데 음식점이었는데요. 20%, 병원이 18%, 미용실이 15%, 고속버스가 12%, 그리고 뭐 공연장이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은 5번 예약을 받으면 그중 한 번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 부도가 나면 준비된 식자료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또 이런 상황 반복되면은 직원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한 11만 명에 달하는 고용 손실이 생긴다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항공사들도 이렇게 노쇼 예약 취소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300석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약을 받잖아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부작용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오버부킹이라고도 부르고 이중 예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아까 말한 철도는 빈좌석이 생겼는데 못 팔아가지고 비어서 가는 거고 항공은 애초부터 빈좌석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약한 고객이 다 오면 누군가는 못 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이중 예약 관련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오버부킹으로 인해서 탑승이 거절된 미국 승객이 47만 5천 명이었대요. 와. 근데 이 가운데 더 황당한 거는 의사에 반해서 난 끝까지 탈 거야 이랬는데도 강제로 좌석을 뺏긴 승객이 무려 4만 1,000명.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그렇죠. 항공사가 예약을 더 받아서 자리가 없다. 다른 비행기 타라. 그렇죠. 황당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 저 몰랐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한 건, 2020년에 3건, 2020년과 2023년 각각 7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요통만 따진 거니까 실제 피해 사례는 우리나라도 꽤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중 예약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항공편을 알아봐주거나 숙박 및 금전 보상 등을 해주는 제도가 각 나라 및 항공사별 다 있거든요. 그렇죠. 보상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지만 당하시게 되면은 이 보상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관련돼서 확인하신 다음에 따져야죠.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운 좋게 그 이코노믹석이 꽉 차서 이거 뭐죠? 그 앞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에 완전 이제 행운인데 그냥 아예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된다.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 안진수님이 그래서 예약 접수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예약금을 받는 게 과연 답일까요? 사실 이제 예약일에 식당 이용하면 예약금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취소하면 이제는 몰취하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캐치 테이블 입점 매장 10,000개 가운데 약 51%가 예약금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10% 이상이던 예약 부도 비율이 예약금 제도를 도입하니까 1%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그 예약금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안 오면. 근데 대부분은 사실 돌려주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근데 보통은 이제는 왜냐면 안 돌려주면 또 고객 싸우니까. 입장에서 예. 아유. 그래서 예약금만으로도 이제 90% 이상 예약 부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약은 이제 계약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문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 저희 경제 상식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김완규님이 정답 빌 게이츠 취소하고 이 사람입니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예약금을 도입을 하면 취소율이 확 낮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약금을 또 도입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뭔가 좀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예약금을 도입을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뺏길 거라는 생각도 있고 예약금이 관련돼 가지고 약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너무 금액 높이면 좀 기분 나빠서 안 오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너무 조그맣게 하다 보면 아 뭐 이거 날리지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야 우리 식당은 인기가 엄청 많으니까 예약금을 많이 받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많거나 고급 식당을 예약하려면 수백만 원을 선결제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캐치 테이블에서 이뤄진 예약건 중 최고 예약금이 45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뭐 단체였나 보다, 그죠?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예약금을 낸 이용자의 누적 결제 금액이 3,3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약의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기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뭐 5명, 8명 회식한다 그러면 예약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많고 한 10분 정도 늦었으면 늦으셨죠? 그럼 예약금 몰칩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럼 예약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약금이 또 부담된다는 소비자들도 있고 예약 부도 노쇼를 내면 안 될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노쇼 관련돼 가지고 그 지금 공정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는데 어제 행정예고로 만료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외식업소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오마카세, 우리말로는 막힘 차림이라고 하죠. 네. 파인다이닝 같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그러니까 40% 이하예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 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 예약금 제도를 운영할 때 좀 탄력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예약 24시간 전에는 뭐 무료, 3시간 전에 2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리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 예약금 내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통 식당 가면 대부분 핸드폰 번호 넣으면은 포인트 적립해 주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이거를 포인트로 예약금을 대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약간 좀 덜 그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이 포인트란 것도 이 가게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금화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절충돼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소비자들은 또 고민을 하고 그러자니 또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미국에서 최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400조 원, 1,400억 아니고요. 1,40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그 보상안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화제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AI로 인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AI가 일하면 되니까 너희는 회사 나오지 마. 이게 또 미국에서 또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